2003년 1월 20일, 4번 세계 챔피언 크레이그 켈리가 21명의 사람들이 얼어붙은 협곡 꼭대기로 이동하는 줄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카메라도 군중도 없고 그저 부츠가 눈을 밟는 소리만이 얼음을 오르며 들립니다.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길은 그의 선임 가이드가 18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안내해온 길입니다. 눈은 단단해 보입니다. 그는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그러자 산이 흔들리며 거세게 우르릉거립니다. 크레이그, 스노보드계의 마이클 조던이자 며칠 뒤면 공인 가이드가 될 예정이었던 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피하는 법을 배워온 재난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노보더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제일 큰 두려움은 진짜로 죽는 거예요. 네, 실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뭔가를 걱정하다 죽는 거죠.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2년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1달러였던 시절에 크레이그 켈리는 아마 미쳤다고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압도적인 스노보더였고 세계 타이틀 4회와 업계의 절대 강자인 버튼 스노보드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버튼은 그와 단순히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했지만 그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상 때문도 돈이 떨어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e스포츠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형 계약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타이틀을 거머쥔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에 그는 전성기에 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처음에 스노보드를 시작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1981년 워싱턴주 마운트 버넌에서 14살 소년 이 자전거 가게에서 조잡한 나무 스노보드를 집어들고 시험 삼아 타봤을 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노보드가 아직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대회도 없었고 프로라이더도 없었으며 상금도 없었습니다. 스노보드는 발을 고정하는 스트랩이 달린 넓은 판자에 불과해서 운동 장비라기보다는 장난감에도 가까웠습니다. 과거엔 대부분의 스키 리조트가 스노보드 반입조차 금지했고 당시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들은 주로 모험심 강한 10대나 무모한 이들이었습니다. 크레이그 엘머 켈리는 바로 그런 10대였습니다. 그는 태평양 북서부 워싱턴주 마운트 버논에서 자랐으며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90분 거리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이혼했고 아버지는 이삿짐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쉽게 안주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가 눈송이를 보기 훨씬 전부터 그는 스릴을 찾아다니는 동네 아이였습니다. 12살 때 그는 전국 수준의 BMX 레이서였습니다. 13살 때 그는 스케이트보드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14살 때 그는 모든 집착을 뛰어넘는 단 한 가지, 스노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뒷마당에서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 상태로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년 후인 1982년 그는 그 보드를 가지고 마운트 베이커로 첫 본격적인 원정을 떠났습니다. 해발 1000피트의 마운트 베이커는 지구상 거의 어느 곳보다도 많은 연간 강설량에 묻힌 화산봉우리입니다. 15살의 크레이그에게 그것은 최고의 시험장이었지만 그곳은 그를 원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스키를 타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일이며 스노보드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 소유주들은 이를 성가시게 여겼습니다. 그 시절의 보드는 금속 엣지가 없어서 스노보더들은 멈추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퀴가 고장난 쇼핑카트처럼 예측할 수 없이 미끄러져 스키어들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 소유주들에게 스노보드를 탄 10대는 3비타를 질주하는 150파운드짜리 위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마운트 베이커의 총 지배인 던컨 하위트는 자신도 모험가였기에 스노보드를 시험적으로 도입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노보더들을 들여보내줄 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했습니다. 마운트 베이커에는 슬로프 아래에서 정상까지 스키어들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내리면 짧고 가파른 경사로가 있어서 바로 슬로프로 들어가 이미 내려오고 있는 다른 스키어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보드를 제어할 시간이 약 3초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키어와 충돌하게 됩니다. 덩컨의 테스트는 스노보더들이 그 출구 경사로를 깔끔하게 통과해서 산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못하면 베이커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크레이그는 그 테스트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부드럽게 통과해서 덩컨은 회의론자에서 스노보드 옹호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서부 전역의 스키 리조트 회의에 다니며 다른 소유주들에게 이 스포츠를 금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 크레이그의 스노보드 실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 산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마운트 베이커의 눈은 너무 무겁고 젖어서 파우더라기보다는 젖은 모래를 타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슬로프 위의 스키어들은 늪을 달리는 사람들처럼 눈을 뚫고 힘겹게 내려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그냥 떠다녔어요. 그의 무릎은 상체까지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충격을 흡수할 만큼만 살짝 굽혀졌어요. 그의 팔은 자연스럽게 옆에 늘어뜨려져 있었고 시선은 앞의 지형에 고정되어 세수 앞을 미리 읽고 있었어요. 모든 턴은 꼭 필요한 만큼의 폭이었고 단 1인치도 더 넓지 않았어요. 방향을 바꿀 때마다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산이 직접 경로를 제안하는 것 같았고 크레이그는 그저 그것에 동의하는 것 같았죠. 내리막을 거듭할 때마다 매번 똑같이 고요한 숙련미 느껴졌어요. 그의 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1983년 크레이그가 겨우 17살이었을 때 톰 심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노보드 제작자 중 한 명이었는데 크레이그가 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일부러 마운트 베이커까지 특별히 찾아왔어요. 그건 마치 나이키의 고위 임원이 주차장에서 농구하는 10대 청소년을 직접 보러 오는 것과 같아요. 톰은 스로프 옆에 서서 크레이그가 산을 누비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봤어요. 그가 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는 즉시 크레이그에게 계약서와 자신의 개인 스노보드를 건넸어요. 그는 크레이그의 스노보드를 보고 그가 특별하단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가 왜 그렇게 감명을 받았는지 이해하려면 크레이그가 보여준 움직임의 물리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베이커의 많은 스키어들은 무겁고 젖은 눈을 두려워했어요. 그 눈이 유사처럼 작용했기 때문이죠. 스키어가 충분한 속도가 없거나 스키가 좁으면 눈 속에 빠져버리고 산이 실제로 그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넓은 표면적을 가진 스노보드가 바로 이 환경에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드를 평평하게 유지하고 속도를 높이면 젖고 무거운 눈 위를 마치 호수 위에 스피드보트처럼 미끄러지듯 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어들이 눈에 파묻혀 속도를 못 낼 때 크레이그는 그 위를 믿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가상의 엣지를 만들고 공학적으로 계산된 듯한 정확성으로 몸을 기울여 턴을 했습니다. 그는 보드에 몸을 기울이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턴의 곡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스노보드는 진정한 경쟁 스포츠로 성장했고 공식 대회에는 전 세계 최고의 라이더들이 모였습니다. 장비도 마침내 라이더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드는 더 좋아졌고 바인딩도 더 좋아졌으며 스포츠는 더 빨라졌고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이그와 버튼 스노보드의 창립자인 제이크 버튼 카펜터가 함께 스노보드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크레이그는 주말마다 산에 가서 제이크가 준 프로토타입을 타보고 보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휘어지고 어떻게 카빙이 되고 무거운 눈에서 엣지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피드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이 스포츠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보드들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고 수많은 훈련의 결과는 그의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세요. 크레이그 켈리는 단순히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노보드 스포츠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US 오픈은 그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건 테니스 선수들에게 윈블던과 같은 스노보더들에게는 최고의 대회입니다. 한때 그는 1년 동안 참가한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US 오픈을 3회 연속 우승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세계 챔피언에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1992년이 되었을 때 크레이그는 25세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백만장자였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이름인 버튼 스노보드는 크레이그를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주요 TV 광고에 출연한 최초의 스노보더였습니다. 팬들은 그를 스노보드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1988년에 그는 남은 선수 생활을 좌우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를 발견한 톰 심스의 대표적인 운동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본질적으로 엔지니어였고 또 다른 주요 보드 제조업체인 버튼 스노우보드가 자신에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구력, 엔지니어링 역량, 그리고 그의 스타일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 그는 이전에 톰 심스와 맺었던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독점적이고 단연간의 후원 및 마케팅, 홍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버튼은 단순히 높은 급여만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에게 엔지니어링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고 첨단 연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공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단순히 한 장의 종이 때문에 더 뛰어난 장비를 타는 일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논리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톰 심스는 즉시 크레이그를 상대로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500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노보더는 기업과 법적 지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버튼 팀과의 새로운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업적 권리와 프로로서의 정체성은 원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법적으로 여전히 톰에게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는 버튼 보드를 타고 그들의 보드를 설계할 수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버튼을 대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었고 그들의 로고를 착용할 수도 없었으며 자신이 어떤 보드를 타고 있는지 기자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완전히 이상하고 억압적이었어요. 거의 2년 동안 크레이그는 아무 로고도 없는 완전히 검은색 보드를 타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모든 프로 선수들이 스폰서 로고로 치장할 때 크레이그만 유령 같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 타이틀들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마침내 1991년에 끝났을 때는 이미 모든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크레이그는 업계의 탐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기업 세계에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다투는 자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도 글쓰기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상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초점은 더 크고 더 극적이며 더 많은 보드를 팔고 더 많은 잡지 표지를 장식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1992년 5월 자신의 전성기 절정에서 그는 업계가 미친 짓이라고 여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지는 탐욕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사랑했던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시스템에 지쳐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몇 년은 크레이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정도 의무도 꼭 가야 할 곳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버튼 스노우보드와의 마케팅 계약은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평생 후원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우승을 위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크레이그 켈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에게 이것은 은퇴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크레이그에게 이것은 연구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눈밭을 프리라이딩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린란드, 인도, 일본, 터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는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산을 찾아내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라인을 그 산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궁극적인 표현은 그의 인생을 재정의한 14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파트너 사비나와 함께 밴을 꾸려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칠레 최남단까지 범아메리카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것은 모험과 바다서핑,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떠난 순례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행에서 추억만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라는 딸과 함께 돌아왔고 농담 삼아 그녀를 여행에서 얻은 기념품이라고 불렀습니다. 2001년 이 되자 크레이그는 더 이상 무모한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살 딸과 가족의 가장이었고 집엔 동반자가 있었으며 그의 삶은 이제 스노보딩과 무작정 떠나는 여행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책임이 있었고 그를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책임은 자기 집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백컨트리에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른 스노보더들도 그가 누리던 것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 느낌,
그 순수함, 그 고요함. 하지만 백컨트리는 대회 스로프가 아닙니다. 안전망도 없고 순찰대도 없으며 위험 표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속에는 제대로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층층이 쌓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2001년 크레이그는 북미에서 가장 엄격한 전문 가이드 자격증인 캐나다 산악 가이드 협회 인증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최초로 합격한 스노보더였고 2002년에 아내와 1살 된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세계 최고의 산악 가이드들이 모이는 비공식 수도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넬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점수판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방패로 사용하며 이미 수년간 즐겨온 놀라운 풍경 속으로 그들을 전문적으로 이끌어주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3 시즌이 시작될 무렵 크레이그는 캐나다 산악 가이드 협회에서 정식 자격증을 받기 위한 전문가용 눈사태 인증 시험을 치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문 가이드, 세계는 스키어들만의 클럽이었고 스노보더는 이 높은 알파인 지역에서 그룹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역량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크레이그는 유리천장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산악인들에게 스키어만큼이나 안전하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오지에서 상업그룹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현장에서 감독 아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셀커크 산맥에 위치한 산장 기반 오지 운영 업체인 셀커크 마운틴 익스피리언스에서 견습생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곳은 스위스 태생의 가이드 루디 베글링거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이 지역에서 28년간 가이드했습니다. 그는 18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이드 자격증을 보유했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님들은 이곳을 셀커크 밀리터리 익스피리언스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산에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레이그 켈리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루디에게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견습생일 뿐이었습니다. 크레이그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계 챔피언들이 보통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길을 치우고 무거운 장비를 옮겼죠. 그는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들의 말을 잘 따르고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멘토들에 대한 이 깊은 신뢰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겸손함은 곧 그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2003년 1월 20일 오전 8시 듀랑드 빙하에서 크레이그는 차갑고 얼어붙는 공기 속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샬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2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산악 가이드와 경험 많은 백컨트리 여행자 고객들이었고 바로 이런 날을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듀랜드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계획은 처음에는 간단했습니다. 그 그룹은 프로날프 봉우리까지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루디는 이 경로를 이전에도 수십 번이나 고객들과 아무 문제 없이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발한 그룹은 초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루디 베글링거는 바로 이 산에서 28년 동안 가이드를 했고 전 세계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조 가이드인 켄 와일리는 20년의 산악 경험이 있었습니다. 18명의 고객 중에는 이전에 눈사태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들, 경험 많은 백컨트리 여행자들, 그리고 산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21만 명의 산악 경험을 모두 합치면 그날 아침 그 빙하 위에서만도 300년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한 줄로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루디가 맨 앞을 이끌었습니다. 루디의 조수인 켄 와일리는 맨 뒤에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빙하의 침묵 속을 움직이는 줄 어딘가에는 크레이그가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또 다른 견습생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캐나다 눈사태 협회는 해당 지역의 눈사태 위험이 상당 수준이라는 공개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눈사태 위험을 1에서 5까지의 척도로 평가합니다.
1은 눈이 안정적이며 위험이 낮음을 뜻합니다. 5는 눈사태가 확실히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때는 아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당 단계는 눈이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눈사태는 한 사람의 무게로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와 한 번에 경사면에 몇 명이 올라가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보에서는 특히 가파른 고산 사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산악 용어에서 가파르다는 눈이 미끄러질 정도로 경사진 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럿이 뭉치면 하중이 눈춤 깊은 곳까지 전달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루디는 그 공지를 받지만 그는 눈층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더 신뢰했습니다. 3일 전, 그는 근처 경사면에서 테스트 피트를 파봤지만 특별히 위험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태는 매우 견고하고 매우 안정적이었고 마치 원목 마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루디는 또한 캐나다의 거의 모든 전문 산악 가이드들이 사용하는 비공개 정보 교환 네트워크인 인포엑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개주의보는 일반적인 경고를 제공하는 반면 인포엑스는 인근 봉우리 가이드들이 테스트 피트에서 실제로 본 내용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모른 건 그들이 본 것이 매우 끔찍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루디가 막 오르려던 경사와 같은 각도의 사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눈사태를 목격했고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눈이 쌓이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루디는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얗고 뾰족한 산들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웠지만 고요한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정확히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그의 일행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일렬로 도랑드 빙하를 계속해서 건넜습니다. 그 아침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스키바인딩의 부드러운 삐걱거림과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레킹이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자 산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인포엑스 커뮤니티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루디와 크레이그는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야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고지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산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위험 요소입니다. 능선에서 떨어지거나 화이트하우스로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현명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프로날프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룹이 바로 위에 있는 라트라비아타라는 지대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지역은 거대한 쿨루아르의 높은 벽 덕분에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에게 이것이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루디는 라트라비아타를 수백 번 스키로 아무 일 없이 내려왔고 그 벽들이 강풍에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와 일행이 그 구역에 접근했을 때 모두를 멈춰 세웠어야 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질러 넓은 흉터가 눈 위에 나 있었고 이미 눈사태가 그 경사면을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로 보였습니다. 가내지대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산 전체에 눈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얼음 양동이를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것은 여행 가방만 했고 어떤 것은 작은 자동차만 했습니다. 이 지역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해지대를 지나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크레이그 등도 뒤따랐습니다. 산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베테랑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디가 수석 가이드였습니다. 연습생인 크레이그는 관찰하고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점점 커져가는 직감보다 멘토의 40년 경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오전 10시 35분쯤에 그들은 라트라비아파 웨스트 쿨루아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눈과 얼음에 의해 산의 표면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날카롭고 좁은 홈으로 경사면의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집니다. 이 쿨루아르는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약간 넓습니다. 이 쿨루아르의 형태 때문에 위에서 떨어진 눈은 모두 바로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 바닥에 쌓이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함정입니다. 이런 지형을 통과할 때 올바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먼저 올려보내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루디는 이 산에서 18년간 사고 없이 완벽하게 지냈습니다. 루디의 직감과 사흘 전의 사전 점검 결과 모두 눈이 단단하다고 말해줬고 그는 빨리 고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루디는 한 명씩 올려보내는 대신
21명 모두를 한 번에 쿨루아르로 이끌었고 각자 6피트씩 간격을 두게 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정상까지 3분 남짓 남았을 때 그들은 크고 깊은 웜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귀에 들리기 전에 가슴부터 울리는 둔탁하고 낮은 진동이었습니다. 1초 뒤 그들은 실제로 전체 쿨루아르가 내려앉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몇 번 뛸 동안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줄 앞에 있던 루디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룹 위높이 라트라비아타 쿨루아르의 능선 근처에서 약 200피트 너비의 톱니 모양 검은 선이 산 정상의 눈 위를 가로질러 쩍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크라운 프랙처라 합니다. 눈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틈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2초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도 전에 크레이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우르르 쾅쾅거리는 굉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19,000톤의 눈이 거대한 하나의 단단한 눈판으로 압축되어 갑자기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산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사태였습니다. 루디가 그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왔던 바로 그 괴물, 그리고 며칠 전 시험에서 맛 다뤘던 바로 그 재난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눈사태가 그를 쓰러뜨려 골짜기 아래쪽 깊숙이 휩쓸고 갔습니다. 모든 일은 약 30초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하고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루디는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라앉자 그는 일부만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직이고 쉽게 숨쉬며 눈가루 속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거의 바닥에 있었고 그들이 좁은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퍼질 수 없었습니다. 눈이 바로 그의 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19,000톤의 눈 아래 10피트 깊이로 묻혔습니다. 그 깊이에서는 세 대의 스쿨버스가 그의 가슴 위에 주차된 것과 같은 무게였습니다. 생존한 동료 등반가들이 크레이그에게 도달하기 위해 눈을 미친 듯이 파내는데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산소가 4분밖에 없는 세상에서 20분은 영원과도 같습니다. 마침내 그의 얼굴에서 눈을 치웠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크레이그 켈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는 겨우 36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이나 엄청난 하얀 눈이 빠르게 또는 천천히 다가오는 걸 봤는지 9피트의 콘크리트 같은 눈 속 어딘가에서 그의 마음 한구석이라도 아내와 한 살배기 딸을 떠올렸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크레이그 켈리가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산은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좋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캐나다 눈사태 협회는 바로 그날 아침에 이런 종류의 지형에 대해 경고했었다. 새로운 눈사태, 잔해지대가 눈사태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그들의 길을 바로 가로질러 있었다. 루디의 조수인 켄조차도 몸의 모든 세포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그 경사면에서 목숨을 잃은 두 명의 고객은 눈사태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예측할 수 없는 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간들의 이야기다. 이안 메카몬이라는 연구자는 북미 전역의 눈사태 사고를 수년간 연구했고 경험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눈사태 지형에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일련의 심리적 지름길을 밝혀냈다. 그리고 2003년 1월 20일 그 심리적 지름길들 대부분이 라트라비아타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첫 번째는 익숙함이었다. 루디는 18년간 겨울마다 이 지형을 안내했지만 단 한 번도 사망사고가 없었다. 그 실적이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정보였고 바로 그 실적이 그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 산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지만 18년 동안 사망자가 없었으니 논리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는 권위였다. 그룹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가 아니라 따라가도 안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루디의 자신감은 완벽했고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를 따르던 20명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단순한 인간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였다. 의견을 내는 건 집단 균형을 깨트릴 위험이 있었다. 켄은 뭔가 잘못된 걸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매년 그 침묵이 가져온 대가와 함께 살아왔다. 빠른 알림입니다. 매달 패트리온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점 영상을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이름은 경고는 이미 있었다 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크레이그는 그날 아침 그 슬로프에 있던 거의 누구보다도 더 최신의 눈사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날 라트라비아타에 있었던 바로 그런 조건을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습 시작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위계 질서에서 견습생은 관찰만 합니다. 견습생은 배웁니다. 견습생은 28년 경력에 완벽한 기록을 가진 마스터 가이드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간 남자는 자신이 막으려고 학교로 돌아간 그 일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위에 있고 침묵이 맨 아래에 있는 그런 위계 질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 라트라비아타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7명 모두의 사망을 사고사로 분류했습니다. 형사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디 자신은 결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우연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셀커크 마운틴 익스피리언스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켄 와일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트라비아타 이후 몇 년 동안 그의 결혼 생활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가이드를 그만두고 캐나다 눈사태 협회에서 사무직을 맡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청중들 앞에 서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부르게 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즉, 산은 때때로 비극을 일으키며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문적인 실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눈사태가 일어난 지 11년 만, 그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버리드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핵심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우리의 전문적인 실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 줄곧 다른 이들에게 라트라비아타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침묵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경력으로 삼아왔습니다. 베그닝건은 그 책을 완전히 일축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진술은 결코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참사는 캐나다의 눈사태 안전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상업적 백컨트리 운영 업체들은 누디가 사용하지 않았던 정보 공유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의사결정 도구들이 개발되어 가이드와 일반 레저 이용자들이 라트라비아타에서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판단의 함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십 명의 스노보더들이 크레이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아 그가 끝내 완수하지 못한 가이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켈리는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증거보다 리더의 명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등반가는 30년 동안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지만 어느 한 번의 등반에서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왔던 바로 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